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자, 오늘 2시간이죠. 한정된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이 건강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제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서요. 어떤 내용의 재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소중한 시간을 2시간 동안 평생을 두고 이제 내 재산을 내가 확실하게 건강하게 지킨다는 거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재산은 결국은 국가에서, 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헌법에 보면요. 자, 헌법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헌법에 보면은 23조 1항이죠. 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소유권이 보장되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요. 자,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은 법에서요, 법률에서 권리로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산권은 굉장히 많죠. 또 이 재산권은요, 평생을 두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령화 시대가 이제 급작하게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식들보다도 돈이 있어야 노후를 제대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재산권은 국가에서 공권력을 받침을 해서 권리로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국가에서 어떤 권리 내용으로 보호를 하고 있느냐, 이 권리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자기 권리를 자기가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권리라는 것도 국가에서 법적인 이익으로 권리자한테 준 재산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재산권을 행사해야 할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안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면은 그 권리 위에 낮잠을 잔다 해가지고요, 청구권을 소멸시켜 버리죠. 자, 그게 뭡니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산권이라는 권리는 그런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가볍게 보시고요. 자, 오늘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은 이 많은 재산권 중에서도 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내용으로 또 부동산 경영학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의 재산권의 내용을 한번 스크린에 보고 정리해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 이게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갑이 있고요. 이제 갑이 매도인이겠죠. 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요 X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을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매수인,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매매 관계니까요. 자, 2010년도 10월 10일자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매매는 뭡니까? 매도인, 매수인 간에 자기 의사에 따라서죠. 이게 바로 법률행위 자체의 원칙 또는 사적 자체의 원칙 이렇게 하는데요. 자, 매매라는 법률행위입니다. 이게 채권행위죠. 채권계약이니까 매매계약은. 자, 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매도인 소유 X부동산을 매수인한테 팔고 또 사는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매매계약에 정한 내용대로 계약금, 중도금, 또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약정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요, 매도인이 팔아놓고 보니까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요, 이 갑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중 양도를 할 여지가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이중 양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수인이 다 냈습니다. 이미. 계약에 따라서요. 계약 내용에 충실해서 의무 이행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무 이행을 다 했으면은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어떤 청구권이라든 재산권이 있을까요?
자, 돈을 다 줬으니까 재산권을 이전해달라. 여기서 재산권이 뭐가 됩니까? 매수인이 취득할 재산권. 자, 소유권이 되겠죠. 자,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채권이다 보니까 채무자라고 하는 요 매도인이 뭐가 됩니까? 등기 당사자, 등기 신청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이 매수인은 뭐가 됩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자, 그러니까 매수인은 계약에 정한 의무 이행을 다 했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죠. 등기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를 해달라는 소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갖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요. 만약에 이게 매도인이 이 사람한테 매수인한테 등기를 안 해주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에는 병이 등기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등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도 뒤에 하고 대금도 늦게 주었는데도요. 등기부에는 병 앞으로 먼저 올라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소유권 취득은 누가 됩니까?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표제부 표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야. 그렇죠. 자, 뭐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 간단하게 한번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재산권이 이전이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법률 행위에 의했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 의했기 때문에요. 반드시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비로소 이제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그때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취득을 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승계받게 되는 승계 취득이 되겠죠. 자, 이런 정도도 이제 관련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취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민법에 보면은요. 자, 상속 같은 경우 있죠. 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포괄적으로요. 죽었다는 상속이라는 그 원인 하나로 모든 재산의 재산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옵니까? 피상속이 아니죠. 상속인한테 단독이 됐던 공동이 됐던 승계가 되게 됩니다. 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안 해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재산의 모두가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는 거죠. 이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생전에 갖고 있던 재산을 승계받는 거죠. 등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요. 매각 대금을 완납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고 민사집행법에 매각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에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매수인이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별도로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낙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부에 안 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팔아버릴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이런 정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기본에 충실해야 이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이런 문제 한번 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사적인 문제로만 풀어나가면은 이게 상당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형사적인 관련 내용이 없는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우리가 재산을 건강하게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요놈 같은 경우죠. 자, 요놈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놈쳐서도 괜찮죠. 요놈입니다. 자, 이렇게 매수인한테 중도금, 계약금 다 받았어요. 또 중도금만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법적인 성격은요. 채무 이행에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2010년 10월 10일자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 줘야 할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이 사람한테 안 하고요. 뭡니까? 배신한 거죠. 자, 그래서 임무에 위배해서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인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으로 매수인은 뭘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왜 나한테 등기해주러 계약금, 채무이행, 그러니까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는 중도금까지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위배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이미 넘겼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도 먼저 하고 돈을 다 줬어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유권의 취득은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다만 뭡니까? 매도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이건 민사적인 문제고요. 이러한 뭡니까? 매도인의 행위가 과연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민사 문제를 같이 봐야 이제 건강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다. 이렇게 실무에 임하면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범죄가 될까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 계약금의 성격이 뭡니까? 나중에 배액을 주고 계약이 없던 걸로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범죄가 안 됩니다.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만한 그런 범죄 행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형법상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계약에 착수했다는 이후부터 문제가 되죠. 이후에 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겼다. 이거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 할 의무 있는 지위에서 그 임무를 위배해서 배신 때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배신 때렸다 이런 용어가 좀 어폐가 있죠. 자,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이 쓰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한번 구사해 보는 게 막 현장의 감각을 좀 되살리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별로 재미없으면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죄입니까? 계산 때려버려요? 자,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이 배임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민사적인 한 가지 측면만 보지 마시고 형사적인 문제도 관련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내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정된 몇 시간 내에 뭐 재산권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만 오늘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살아가면서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자, 매매 계약을 해서요. 돈까지 다 나갔어요. 자, 매매 대금까지 다 지급이 됐는데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됐습니다. 자,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등기가 안 났으니까 소유권 취득은 안 됐죠. 자, 그렇지만은 등기는 안 나서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으로 물권은 취득이 안 됐지만은 요 채무자 매도인에 대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X부동산을 2010년도 10월 1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권이라는 채무자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요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매도인이 미안하다. 세월이 이렇게 갔는 줄 몰랐다. 요사이 사이버에서 경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다. 정말로 미안하다. 자,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그런 건강한 사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사람은 차일피일 좀 바쁘니까 다음 주에 시골 갔다 와서 해준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의무자, 등기 의무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재산은 갖고 있어도 이 재산권을 이 재산권이라는 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거든요. 그럼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그래서 요 매도인에 대해서 요 매매 목적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받아 올 것인가 하는 이제 재산권 행사죠. 이전 등기 안 해준다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요. 왜 이전 등기 안 해주느냐? 나쁜 놈 아니냐? 죽일 놈이다 하고 멱살 딱 쳤고 한 대 칩니다. 이게 상처 안 나게 치면 또 상관이 없는데요. 화가 나서 치고 흥분해서 치면요. 상처가 꼭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지만 채무자가 얄밉다든지 자,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함부로 치면 오히려 그 합의금이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할 때는 참으로 침착하고 냉철하게 내 권리 행사가 어디까지냐 이걸 확실하게 이제 행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채무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럴 때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거니까요. 자, 권리를 인정받는데 만약에 권리 행사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청구권 행사를 안 합니다. 몇 년 동안 안 합니까? 그러면은 청구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게 몇 년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으로 봐가지고요. 자, 10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를 안 하면, 권리 행사 안 하면은 청구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발적으로 이행을 안 하니까 국가기관에 내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 안 하니까 국가기관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내 재산을 확실히 챙겨달라라고 국가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소를 왜 제기합니까? 소를 제기하는 거는 민사법원에 합니다. 국가재판기관이죠. 자, 민사법원에다가요. 자, 민사법원에서 소를 제기해요. 어떤 소가 될까요? 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는, 피고죠. 이 소를 제기하니까 당사자 표시가 원고, 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2010년 10월 10일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행하라. 이게 이행소입니다. 자, 이행하라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이게 가집행이 붙을까요? 이 가집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은요, 심급, 1심, 2심, 3심, 이렇게 재심 구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판결을 선고했는데 불복이 있다. 이 판결의 선고라는 건 말이죠. 이게 아니면은 이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이기거나 피고가 이기거나 한 사람만 이기는 것이지 양쪽 당사자 두 사람 다 뭡니까? 설득을 시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법원 내에서도요,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해서 정말로 어느 쪽의 실체 진실에 부합되는 권리자냐, 이런 현명하고도 뭡니까? 적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보다도요, 양쪽 당사자가 다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는 사람이 정말로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당사자 만족시키는 판결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가지고 민사조정법이 나오게 됩니다. 더. 그래서 조정이라든지 화해를 통해 가지고요, 양쪽 당사자가 승복하는 내용의 어떤 결론을 도출해 주는 게, 그게 이제 현명한 법관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복을 합니다. 이게 항소고 이게 상고죠.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 항소를 해버리면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한 8개월, 1년 걸릴 수 있죠. 또 대부분이 올라가면 또 1년 걸립니다. 이 판결을 실질적인 권리 판단을 받는데, 재판기관에서 판단받는데 한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이행을 해줘도, 이행을 집행해도 좋겠다, 이런 금전 채권을 재산권상의 청구에 대해서는요, 뭘 해줍니까? 가집행을 붙여줍니다. 자,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얘기는 뭔가 하면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행 판결을 할 때는 뭘 해줘야 됩니까? 소송 비용 피고 부담으로 한다 해놓고요, 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해 줍니다. 이 얘기는 피고가 항소를 해도요, 항소하면 1심 판결이 확정이 안 되잖아요. 1심 판결이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어요,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런데 항소를 해도 관계없이 집행을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다. 그래가지고 가집행 선고부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전 채권 같으면요, 가집행 선고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피고가 항소를 해도 관계없이 그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강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하면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같으면은 이 가집행 선고 붙여서 일단 집행을 해놨는데, 명의자를 을로해놨는데 항소심 올라가지고 재판에 1심 판결이 취소돼 버리고요, 판결이 뒤엎어져 버렸어요. 그럼 또 등기부를 또 새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등기부에 정리해야 하는 집행은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라. 이 판결은요, 대부분까지 가든 또 항소심까지 가든 1심 판결에서 항소가 안 들어와서 1심 판결이 확정이 되든 판결이 확정이 돼야 비로소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않는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은 가집행 선고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런 정도는 일단 감안을 하고 재산권 행사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집행 선고가 딱 붙어버리면요, 바로 집행 들어가는 거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하면은 이건 가집행 다 붙죠. 그러면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민사집행법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로 채무자 재산을 부동산을 강제 경매죠. 경매 진행하는 거예요. 자, 진행하면은 항소했던 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소심 판결이 나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는데 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가지고 판결이 항소심에서 끝나기도 전에 집행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매수인이 매각대금 내버리면은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항소심에서 이긴들 부동산은 이미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 경매 절차를 정지시켜 달라 하는 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민사법원에다가. 그 정지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 절차를 정지하라. 이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정지가 됨으로써 원고 입장에서는 채권자는 어렵게 1심 판결을 한 1년 가까이 걸려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고 입장에서는 엉뚱하게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소심 판결까지 이걸 정지를 시켜달라. 이러니까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집행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 원고 입장에서는요. 자, 그래가지고 정지할 때는, 정지 결정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공탁을 하게 하고 정지 결정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지 결정을 1억을 들여가지고 정지 결정을 얻었는데, 그럼 항소심 판결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나중에 이긴 확정 판결을 가지고 집행법원에다가 정지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취소 신청을 넣으면 바로 취소가 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1억을 요거는 민사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지 결정을. 그런데 경매는 그냥 진행이 되잖아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집행 권한이 되니까 항소에도 관계없이 경매 절차는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민사법원에서 정지해라. 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라. 이렇게 딱 나오니까요. 정지가 돼버렸잖아요. 정지됐다가 1년 후에 다시 이제 경매가 참 진행이 되든 취소가 되든 하는데요. 자, 1억을 공탁금 걸고 정지 결정을 얻었어요. 채무자가요. 자, 우리는 채무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채권자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원고가 됐을 때 적극적인 권리 행사, 피고가 됐을 때 소극적인 재산권의 방어, 이런 시각에서 우리 생활의 면면을 한번 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래서 1억을 공탁금을 걸고 정지 결정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지 결정을 해준 거는 민사법원이에요. 재판기관이죠. 변론을 통해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판단해주는 재판기관이고요. 민사과에서 해주는 민사법원에서요. 그런데 지금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집행법원으로 가는 국가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경매 1개, 2개라고 하는 집행법원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이 공탁금을 1억이나 걸고 정지 결정을 얻었는데 이 결정문을 집행법원에다가 제출 안 해준 거예요.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법원이니까 제출 안 해줘도 온라인 정산만이 다 깔렸는데 서로 다 알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결정문을 안 갖다 주니까요. 집행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정지 결정이 됐는지 항소했는지 알 바가 뭐 있겠어요.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지 결정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경매 절차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다가 보니까 매수인이 매각대금 내고요. 수익권 취득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억 공탁금은 일찍 앞에 넣어놨는데 부동산은 그냥 날아간 거죠. 이렇게 이제 재산권을 법을 몰라서 제대로 행사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아는 게 많을수록 삶의 가치, 삶의 행복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집행법원 재판기관으로서 재판기관 따로 있다는 거 이제 얘기 드렸고요. 자, 소를 제기합니다.
자, 소를 제기하면 민사법원에서는, 소를 접수한 법원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판결을 해줘야 돼요.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소 제기가 들어오면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제기 있는 곳에 판결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그날 소송이 안 들어오면 그 나라 국기를 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판이 없는 날 국기를 건다. 태극기가 걸릴까요? 자, 소송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민사적인, 사적인 생활 관계에서 백성들끼리,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툼이 없이. 그런데 참 요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주에 그런 다른 나라도 있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시간이 그냥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변론 과정에서요, 자, 뭘 주장을 해야 될까요? 이 재산권 행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걸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고 피고를 똑같은 저울대다 놓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심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소송주의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소송이 되는 건 아니죠. 단지 변론 기술, 소송 기술을 위해서 전문가인, 법률 전문가인, 변론 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거죠.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요, 신금마다 효력이 있어요. 신금마다 보수를 줘야 돼. 이임 약정을 하고요. 이임 계약의 효력이 신금마다 효력이 미칩니다. 그럼 1심 선고할 때 참 1심 보수가요, 이런 사건인데 내 사건처럼, 내 일처럼 좀 맡아서 잘해달라라고 보수를 많이 줍니다. 자, 보수를 줄 때는 착수금이 있고 사례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연찮게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당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걸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하면은 잘못하면은 구설수,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정도는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말은 뭡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갑이라는 친구가 을이 있는데요, 모처럼 갑이 을한테 찾아와가지고, 친구야, 이 세상에 너하고 나하고 또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좀 급하다, 1억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을은 말이죠,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게 돈밖에 없다 하더라도 얘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돈을 준비해 놓은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너 사정이 딱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얘 친구는 얘고 얘 친구는 얘예요. 그러니까 병은 갑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소개해 줄 테니까, 돈을 빌려주려 할 테니까 여기서 빌려서 써라, 이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1억이나 병이 갑한테 빌려줘요. 빌려주면서 을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요, 나는 갑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다. 나하고 처음만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는 너 얼굴 보고 빌려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얼굴 보고 빌려준다. 그래, 내 얼굴 보고 빌려줘. 이래가지고 돈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제가 되고 제대로 이행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돈을 안 갚은 거예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몇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 기다리다 못해서 이 병은 뭡니까? 을한테 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합니다. 이 재산권 행사를 을한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 얼굴 보고 준다 그랬지 내가 책임진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연대보증을 했느냐.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얼굴 보고 준다는 게 결국은 너가 책임진다고 한 의사표시가 묵시된 거 아니냐. 이제 묵시라는 용어도 이렇게 좀 써줘야 이제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내 실력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게 가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소송 들어간 거예요. 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잃고 돈 잃고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물론 반복되는 생활이다 보니까 경솔하게 넘길 수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경솔하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판단한 결과가 결국은 재산권의 문제까지로 확대가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돈을 모아놓고 쉽게 내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생활하면서 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을까? 누가 이겼을까요?
을이 이겼겠어요? 내 얼굴 보고 빌려줘라. 그게 바로 책임을 져야 할, 이 1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연대 책임, 보증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보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싸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살아가면서 좀 잘 산다는 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건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변호사인데 보수를 줄 때 착수금, 이거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착수금 주고, 그 다음에 사례금. 사례금은 승소 사례금에 이겼을 때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겼을 때는 연락도 안 와요. 당사자들이. 법무법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착수금 받을 때 사례금 다 받아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판 안 됐다 이러면 돌려주면 된다 이거죠. 이게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착수금하고 사례금 이게 보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신금마다 결정이 됩니다. 1심에서 딱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항소했다. 내가 또 재판 소송대리인 선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심에서 이긴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면 또 착수금 사례금 또 주고 선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법원 올라가면 착수금 사례금. 그럼 착수금 사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이임 약정을 할 때는, 이 보수 약정을 할 때는 변호사는 다다익선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업으로 하잖아요. 업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요 사이처럼 어려울 때 임대료 내고 직원 봉급 주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이제 법률 시장도 이제 바로 개방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러면 막 들어올 텐데, 외국 큰 로펌들이 막 들어오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송대리인 선임할 때 약정을 할 때도요, 이 사안의 내용이라든지 정말로 이 사안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건지, 사안의 중대성, 또 나중에 이 사건이 워낙 애매하다 그러면 착수금을 적게 주고 사례금을 더 주는 쪽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할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입장에 서서 약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하면은 원고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안 하면은 판결에서 받아 인용을 못 합니다. 주장을 어떤 주장을 해야 되겠어요? 매년 2010년도 10월 10일 당사자가 돼서 별지 목록 X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제 전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계약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었다는 영수증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받기 위해서 부득이 이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장을 써냅니다. 자, 써내면 피고 입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30일 이내 답변을 해야 되죠. 자, 답변을 하는데 요 사이는 답변서 안 내면 변론 없이 바로 판결 선고합니다. 원고 청구 주장에 대해서 인정한 걸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는 원고 주장 사실 중에서 어떤 내용을 인정을 하고 어떤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건지, 또 인정은 하지만은 내가 원고 청구에 응하지 말아야 할 어떤 항변 사유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서 자기 재산권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안 지켜주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변론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이 납니다. 이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확정 증명을 받아가지고요. 확정 증명을 받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 그러면은 당사자가 등기 의무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 앞에서 출석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 출석, 공동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이전을 안 해주니까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도인의 등기한다는 의사 표시가 가름이 된 거예요. 이 판결문에. 그래가지고 확정된 이 판결을 가지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가지고 바로 등기 권리자죠.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하는데 소를 제기해가지고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또 걸리는 시간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자, 문제는 소를 제기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돼서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사이에 피고 입장에서는요. 등기부에 피고 이름, 자기 이름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중 양도를 해버립니다. 자,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렵게 확정 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등기하려고 딱 보니까 이미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을 가지고, 어렵게 받은 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이 안 되죠. 여기서 집행이 뭡니까? 확정 판결 가지고 등기부에 단독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병 앞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 이러면은 그동안 고생한 노고는 아무런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실효성 있는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소를 제기해서 다투는 게,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니죠. 어차피 내가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재산권이 있으니까 그 실행 방법으로 소송하는 거고, 소송하면 이길 거는 자명한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내가 재산권을 제대로 확보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효성 있는 집행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소가 제기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피고 입장에서는 소가 제기됐는데 내가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안 해서 소송이 들어왔구나. 소송을 해봐도 어차피 시간은 더 끌지 모르지만은 확정 판결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소 제기됐다는 소장 구본을 딱 받고는 바로 준비에 착수합니다. 요 재산을 빼돌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넘겨버리면은 이 소송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판결 확정된 집행, 판결 확정된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누가 앞으로 나와야 집행이 될 수 있어요? 요게 집행 권한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확정 판결을 가지고 등기부에 등기한다는 얘기는 등기하는 게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을 할 때 어떤 권한이 있어야 집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 권한이 바로 확정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판결입니다. 요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집행 권한상에 채무자 이름으로 부동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겨버리면은 이 판결을 받아도 집행 권한상의 채무자가 아니니까 집행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요 부동산을 앞으로의 집행을 제대로,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요 채무자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피고 이름으로 등기부에 나와야 되니까요. 자, 여기 얘기가 좀 산만해졌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변론을 통해서 판결을 확정받아서 요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소장 내면은 피고가 다 알잖아요. 피고가 다 알기 때문에요. 재산, 이 목적 부동산을 이전할 이 X 부동산을 다른 데 팔아버리면은 어렵게 판결을 얻어도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를 누구로 만들어 놔야 집행이 될까요? 자, 매도인 앞으로 소유자를 항정을 시켜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등기부에 매도인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내 매도인 상대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매도인이 요 X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되죠. 이게 뭡니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거죠. 자, 이게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아 가지고 등기부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해서 등기부에 올라가야 집행이 되는 것인데, 소를 제기해서 할 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 매도인이 소송 진행 중에 이 X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받을 목적 부동산을 다른 데 처분해 버리면은, 처분하거나 근저당 설정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집행을 못 하잖아요. 실효성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매도인이 요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하는 임시적인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이제 등기 청구권을 가질 때, 시상권 이전 등기해라. 등기 청구권을 가질 때는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돼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놓고요. 가처분을 해놔야 됩니다. 가처분을 해놨는데요. 이 가처분을 먼저 해놨어요.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처분 채무자죠.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라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가처분을 해놓은 거예요. 처분 팔아먹지 못하도록. 자, 가처분으로 소유자를 항정을 시켜놨어요. 그래 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갑이라는 친구가요,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 채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등급에 가처분이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처분을 못하도록 묶어놨으니까 안심하고 어떻게 됩니까? 안심하고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처분이라는 게 처분이 금지가 되는 효력을 갖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압류 똑같은 효력입니다. 자, 처분을 못하도록 금지해놨는데 갑이 말이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소유권 처분해버린 거예요. 소유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전문가 대답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세상 보는 시각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돼요? 이 가처분 또 가등기는 그렇고요. 가압류 똑같은 얘기죠. 가처분으로 처분이 금지가 된다는 얘기는요, 처분이 금지시켜놨는데 이전에 처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처분이 되면 처분이 안 된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우리가 가압류에 해가지고요, 여기에 뭐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까? 가압류로서 처분이 금지가 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거래하고 처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두고두고 두고두고 그래야지 마시고요. 자, 여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가처분의 효력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 효력이라는 건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는 틀림없어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지만은 절대적으로 처분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압류가 돼 있어도 처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고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은 소유권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 있지만은 가처분 채권자한테는 권리 주장을 못 해요. 상대적으로요. 절대적이다 하면 뭐가 됩니까? 세상 사람 누구한테라도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절대적. 그다음에 요 가처분 채권자한테만 상대적으로, 요 채권자한테만 권리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 못 하니까 가처분 채권자는 이전이 됐든 처분이 됐든 전혀 상관이 없이 판결 조용히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 나오면 바로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이후에 병 명의의 이전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은 가처분 채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못하다 보니까 이 가처분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확정 판결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병은 어떻게 돼요? 이 소유권 이전은 말소가 돼야죠. 이 가처분에 배치되는 권리니까요. 가처분 이후에 처분이 된 거니까. 그게 상대적인 처분이 금지되는 효력이다,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등기관이 가처분 채권자 이름으로 확정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처럼 이게 당연히 등기관이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등기하고 가처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처분의 경우에는 이 판결이 확정이 돼서 등기를 딱 했다 그러면은 요 가처분에 배치되는 요 처분이 된 요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소 등기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지 가처분 채권자 명의로 확정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별도로 말소 신청을 해줘야 돼요. 말소 신청을 안 하면은 소송해서 또 말소 등기 절차 이행하라, 또 판결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법적으로 가면요, 이 재산권의 행사라는 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법적으로 가지 말아야죠. 자, 법적으로 자꾸 가다 보면 법조인이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무 가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가능하면 안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공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부 보면 과목이 굉장히 참 오밀조밀하게 편제가 잘 됐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 생활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자산이에요. 무형의 자산입니다.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아는 전제에서 생활 속에서
법적인 문제가 안 가도록 얘기가 예방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딱 당하면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서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재산적인 손해가 어떤 방법으로는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그 다음에 예방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가처분이고요. 자, 이게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시간 조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냥 끝내시죠. 한 10분 전에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낫겠죠. 그건 10분 쉬었다 하는 것보다도. 자, 이제 가처분은 이제 아시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생활에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요. 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 권리를 앞으로 집행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을, 목적물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행 보존 방법이죠. 자, 집행을 보존. 그러니까 가처분으로 어떤 권리를 보존하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는 재산권이 뭐냐? 2010년도 10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다. 요게 이제 가처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보존, 그러니까 가처분으로 해서 보존받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자가 붙어가지고요. 피보존 채권 또는 피보존 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나 가처분 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함으로써 보호받는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줘야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보존 권리,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보죠. 을이라는 매수인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뭡니까?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편하게,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을이 말이죠. 원고가 돼가지고요. 피고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본인 소송주의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한테 꼭 찾아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 사안의 내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이 과연 어느 권리 범위에 대해서 청구권으로 보호받느냐. 그럼 청구권의 권리 문제를 확실하게 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앞으로 확정된 판결을 받아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한 뭡니까? 처분을 금지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 이제 그까지는 아시죠? 자, 그러면 실행에 옮겨야죠. 알았으면. 알았는데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비겁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 알았으면 그걸 생활 속에 접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소중한 시간에 의미가 있는 거죠. 뭐 활용 못하고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내일 닥치면 또 언제 또 공부했던가 이런 생각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딱 해주는데도 나중에 당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내 일이 되어버리면 당황하게 됩니다.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냉실하게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권리 행사 방향이 뭐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처분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건 알잖아요. 그런 다음에 소장 내야 된다. 그러면 법원에 가야 되는데 법원 어디 가야 되느냐 또 물어봐요. 전화로.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신청과에 가야 되잖아요. 신청과. 이 신청과에서 뭘 합니까? 가압류, 가처분을 심리하고 재판해 주는 기관입니다. 신청과가요. 그러면 법원에 가면 민사과가 있고요. 이 소장 내는 데가 민사과입니다. 민사재판하는 데가. 그 다음에 이 민사재판 판결 받아서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행과죠. 자, 이렇게 법원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면 민사과 옆에 신청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과에서는 가압류, 가처분만 심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하는데요. 이게 우리 경매에서는 타경으로 부호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 사건은 부호가 뭘로 붙을까요? 이 법원에는 사건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사건마다 부호를 달리해서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건 부호만 딱 봐도 아 이게 무슨 사건의 어떤 내용이라 하는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무의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규칙으로요 부호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경매 사건은 타경이지만은 신청과에 나오는 가압류 가처분은 카로 붙죠. 카로 붙습니다. 그러면은 카합이 있고 카단이 있어요. 자, 카합은 뭡니까? 합의부에서 심리하라는 거예요. 신청 사건이 등치가 있으니까 경솔하게 하지 말고 판사 셋을 하나의 재판부로 묶어가지고 합의부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 합의 1부, 합의 2부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이게 얼마짜리 이상입니까? 자,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은 카합의죠. 합의 사건이고요. 자, 카단이니까 뭐예요? 단은 단독 판사죠. 판사 혼자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짜리 이하는요? 1억 이하의 사건은 적정한 심리도 중요하지만은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독 판사가 가압류 가처분을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가 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도다. 2010년도 카합의 2010년도에 신청과에 접수가 된 합의 사건이다.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특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과에 가야 되는데요. 자, 신청과에 가서 쓰세요. 그랬더니 신청과가 어디 있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에 딱 주제가 다 나오잖아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지고 몇 호선 지하철 내면 되고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대답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와, 내가 굉장히 참 친절하구나. 이런 거 내 스스로 느껴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굉장히 친절하구나. 신청과를 알려주면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다가 또 잘 모르니까 전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 몇 번에서 내리세요. 이렇게 친절해요. 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또 시작이에요. 또 거기서부터. 자, 신청과 가서 뭘 할까요? 우선 가압류를 하는 것인지 가처분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는 어떤 데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금전 채권이에요. 가압류 집행함으로써 보호받는 권리가 재산권이 뭡니까? 돈 받는 거예요. 금전 채권. 돈 받을 때는 가압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돈이 아니잖아요. 또 건물 명도 받는 거 이건 돈이 아니죠. 비금전 채권입니다. 이런 걸 받을 때는 뭘 해야 돼요? 가압류가 아니고 가처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회사에 근무할 때 직원한테 신입사원 모집할 때 물어봅니다. 가압류, 가처분 어떻게 구분이 되냐 물어보면요. 이게 얘기를 해요. 아주 대학교 그때 갓 나와가지고 얼마나 패기도 만만할 때입니까? 그거요. 실무상 가압류 신청했다 안 되면은 가처분하고, 가처분 신청했는데 안 되면은 가압류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실무상 운영하도록 법제도적으로 마련된 집행 보존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사팀장이 앉아있다가요. 합격이래요, 또.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걸로 딱 봐갖고는, 줄줄이 나오니까, 어디 하나 빈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죠. 그러니까, 입만 살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은 입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팀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 가처분 우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신청과에 가면요 신청서가 다 있어요. 가압류 신청서, 가처분 신청서 한번 써보세요. 내일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 가면 뭐 신청 취지 같은 거는요 부동문자로 박혀놨어요. 그건 손 안 대도 되고요. 손 대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신청 이유입니다. 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느냐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적을 줄 알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뭘 적어야 될까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 행사의 집행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거나 그 요건이 요 두 가지예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보존받아야 할 권리가 어떤 것이냐? 그게 피보존 채권, 피보존 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게 핵심이에요. 피보존 권리가. 요것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신청 이후에. 그러면 여기다 뭘 표시를 하겠어요? 자, 1번 채권자는 채무자와 2010년 10월 10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이런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가로 열고 뭡니까? 소갑제 1호증. 이 소라는 게 뭡니까?
요거는 신청 사건에는 소를 붙여요. 소명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본안 소송을 하잖아요. 본안 소송하기 때문에 증명은 본안 소송인가 하면 되고 소 제기하고 하면 되고 소명만 하는 거예요. 아,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보인다 하는 개연성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자가 붙고요. 갑 1호증이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내는 증거 서류를 갑이라 그래요. 갑호증, 갑제 1호증, 그 다음에 갑제 2호증 이렇게 나가고요. 채무자가 내는 게 소을호증입니다. 소을제 1호증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은 뭡니까? 여기다가 매매 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했습니다. 해놓고 가로 열고 소갑제 1호증 매매 계약서 참조. 이렇게 하면은 근거가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매매 계약을 다 체결했고 했지만은 차일 피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쁜 놈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일벌백계 하는 심정으로 가처분을 빨리 해서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내내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요. 이게 법원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법원에 신청서 내고 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아까 지웠네요. 이 법 쪽에 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럴 경우는 천편일률적으로 서식 그대로만 삐껴가지고 낸다. 그리고 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현장감을 가능하면 살려줘야 돼요. 아주 평범한 용어가 들어가면서도 실내용되는 거, 골자를 딱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환경을 글만 읽어봐도 충분히 어렴풋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가야 그걸 심리하는 판사도 딱 봐가지고 이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판단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송하거나 형사재판 받을 때 이게 뭐 검사가고 판사가 하니까 뭐 의원이 알아서 잘하겠나. 이게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사람도 나같이 똑같은 생활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 재판 받는 제도적인 마련도 있고 경솔하게 판단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걸 먼저 알고 임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신청 이유가 들어가고 두 번째 뭡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줬다. 이거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보존의 필요성. 이건 뭔가 하면요. 지금 소유권 이전 처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본안 소송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본안 소송에 들어가서 확정 판결을 얻어서 집행을 할 때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돼서 처분이 된다면은 아무리 어렵게 몇 년이 걸려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본안 소송 판결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 보존을 위해서 이건 가처분 신청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영수증 같은 거 다 소갑제 2호증, 3호증 해서 딱 제출해 주면요. 요걸 심리하는, 요 두 개를 심리하는 거예요. 신청서에 들어가면은. 요 두 개를 송달료 내고 이거는 법원에 가 물어보고 해도 되고요. 자, 요 두 개만 기재를 해서 들어가면은 신청 담당 판사가요. 자,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가처분 해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심리를 할 때는 뭘 갖고 합니까? 피보존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또 지금 가처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실효성 있는 집행이 안 될 여지가 있느냐. 보존의 필요성 여부. 요 두 개만 따주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피보존 권리입니다. 요것만 확실하면요. 공탁금 걸지 않게 하고 가처분, 가압류 결정도 해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써야 돼요.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이 딱 넣어서 심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해야 돼? 가처분은요. 가처분 한다는 걸 채무자한테 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빼돌리는 가처분 안 되죠. 먼저 처분해 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무자 몰래 해야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걸 뭐라 그래요? 밀행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밀행성. 모르게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돼요. 시간 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딱 들어가면요. 판사는 적어도 하루 이틀 내에 심리를 끝내야 돼요. 심리를 끝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압류나 가처분 하는 거는 누구 말 듣고 하는 겁니까? 채권자 말만 믿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정해가지고 가처분 집행, 가압류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 가압류 해놓고 가처분 해가지고요. 그 가압류 가처분에 채무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스트레스 주게 했다. 정신적인 고통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채무자가 너무 손해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의 결정을 할 때 공탁을 하게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심리해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을 하면은 현금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거의 다 실무에서는 기준이 뭡니까?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내도록 합니다. 현금 공탁하는 거는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도로 반환받아요. 공탁수에 보관돼 있다가. 그 다음에 보증보험 증권으로 끊는 거는요. 이게 보증보험 대리점에 가서 끊는 거거든요. 이게 신용불량자는 못 끊어요. 뭐 신용불량자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보증보험 증권은 수수료 개념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끝났다 해서 수수료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버리는 돈에 대신 몇 푼이 안 나갑니다. 한 1,000만 원짜리 전매는 한 7, 8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보 제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정문이 나와요. 자, 결정문이 나오면은 바로 집행이 들어가야죠. 자, 집행 들어갈 때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 등기가 올라가야죠. 자, 올라갈 때는 뭘 올라갑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도 5월 9일자 뭡니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가로 열고 2011년 카단 제 호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 사항이 나옵니다. 처분 금지니까 어떤 내용을 금지하느냐? 매매도 안 되고 양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일체의 처분 행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비로소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럼 올라간 걸 집행을 한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무자 시각에서 한번 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말이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기입 등기가 돼서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부동산에 올려놨으니까 이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안 소송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자, 본안 소송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몸이 달아요? 채무자가 마음이 급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한 거는 순엉터리다. 그래가지고 법원 신청과에다 뭘 신청을 합니까? 자, 제소 명령 신청을 합니다. 소를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해 주십시오. 제소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소 명령 신청은 간단해요. 법원에 가면 신청과 있으면 용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날짜만 쓰고 사건 번호만 적으면 돼요. 자,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바로 명령을 해 줍니다. 채권자한테. 요 가처분을 집행보전 해놨는데 본안 소송을 2주일 이내에 본안 소송 제기하라. 자, 제기했으면 제기했다는 신고를 법원에다 해라. 요 날짜까지 신고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 날짜가 지났어요. 신고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 채무자가요. 제소 기간이 도가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소 기간이 도가됐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 가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합니다. 요거는 본안 소송으로 민사과에다 소장 내는 게 아니고 소송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과에다 간단하게 내는 거예요. 취소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 신청 내면은 법원에서는요, 채권자를 신문을 합니다. 변론은 못 열어요. 그전에는 변론을 열었어요. 옛날에는. 변론을 열어가지고 물어봐요. 소송 가처분 한 게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본안 소송 했느냐? 안 했습니다. 오늘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할랍니다 하면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또는 이 변론에 따라서 가처분을 취소하기 전에만 소장 내주면은요, 됐어요. 취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 사이는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 제소 명령 기간이 지났다. 이러면은 신문을 해봐요. 일단은 불러서 물어봅니다. 채권자. 소송 제기 안 했습니까? 물어요. 안 했습니다. 급하게 요 사이 강의 들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한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오늘 판사님 오늘 지금 가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시켜주지 말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취소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일단은 안 들어오면은요, 신문조차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신고서가 안 들어와도 뭡니까? 바로 취소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간만 지나면 취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소 명령을 신청을 했을 때 나오는 기간을 넘겼을 때, 소제기 안 하고 넘겼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가처분을 해놓고, 이게 경매 물건에 많이 나오죠. 선순위 가처분. 옛날에는 선순위 가등기 있는 거, 선순위 가처분 있는 거 경매 시장에 안 내놨잖아요. 사실상 중지가 됐지만은 이제는 판례로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 선순위 가등기 있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10년 전에 말이죠. 이미 가처분 해놓고 선순위로 있는데요. 말소를 안 시키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뭡니까? 이거는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본안 판결이 확정돼서 집행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을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가처분, 가압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본안 소송한다는 이게 부종성입니다. 본안 소송한다는 전제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줬는데 본안 소송을 제기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재산권이 그만큼 훼손이 되고 박탈이 되니까 이거는 형평이 안 맞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법에서는요. 자, 2002년도 7월 1일 날 민사집행법이 새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전에 가압류나 또는 가처분이 됐다. 이럴 때는요. 10년입니다. 가처분이 등기부에 올라가서 접수일자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10년이 딱 지나면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낙찰받은 사람도 소유자도 되고 이해관계도 되죠. 자, 10년이 되면요. 직권으로, 직권이 아니죠. 취소 신청을 신청과에 바로 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본안 소송 제기했느냐 안 했느냐 채권자한테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고요. 바로 제소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취소 결정을 해줍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한 보름, 아무리 길어도 법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달 정도면요. 다 깔끔하게 취소되고 등기까지 말소가 돼요. 이런 경우로 취소 결정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경우에는요. 자,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딱 넣으니까 그때 이제 본안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제소 기간이 이미 도과됐다는 얘기는 취소 사유가 이미 완성됐다고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간이 도과돼서 소장을 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을 바로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필요하면 새로 가처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처분 새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7월 1일 이전에 집행이 됐다 하면 10년 있으면 가처분에 취소 신청할 수 있고요. 제소 기간입니다. 소를 제기해야 할 기간이고 만약에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7일까지 요때까지 집행한 것은 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민사집행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자, 2005년도 7월 28일부터는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3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게 채무자 이익을 후속적으로 보호해주자. 이런 의미로서 이제 3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년, 5년,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제기 안 하면 바로 취소 신청으로 간단하게 취소가 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한번 봐둬야죠. 자, 그래서 이제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면은 대충 이제 필요한 부분은 했고요. 이제 가등기 부분을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데요.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등기를 넘겨가라고 그래요. 매도인이 인감 떼가지고요. 이번에 시각을 좀 바꿉니다. 이거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돈 다 줬는데도 이전 등기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하느냐 하는 가처분의 부분을 봤고요. 이번에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돈을 다 줬어요. 매도인한테. 다 줬는데 매도인이 인감 띄고요. 권리증 다 제시하고 등기 넘겨가라고 해요. 하는데 내가 등기를 안 받아오는 거예요. 내가 등기 안 받아오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재테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보셨군요. 자, 이런 경우는요. 지금 이전 등기 받아오면 안 돼요. 하여간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 등기 안 받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금년 연말에 2011년도 12월 30일 금년 연말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그때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우리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나한테 사정할 거야 있겠습니까? 뭐 등기 안 넘어가는 거야. 당신 책임으로 안 넘겨가는 거니까 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혹시 빚이라도 져서 이 부동산이 담보라도 찾게 된다든지 또 내가 그런 짓을 안 해도 내 채권자가 강제 경매로 경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내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매매는 됐잖아요. 자, 매매는 됐습니다. 이제 얘기한 거는요. 그런데 매매가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매매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하고 매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매매는 뭡니까? 매매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매매 예약이라는 거는요,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 전 단계죠. 자, 매매를 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매매가 돼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매매 예약을 완결해야 돼요. 완결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약 완결권의 행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가등기 할 때는요, 이게 가등기 뭡니까? 예약서에 이게 다 나와요. 완결권을 언제 행사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뭐 행사를 안 해도 되는데요. 매매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뭡니까? 매매 완결권의 행사도 10년 내에 행사돼야 되고, 행사를 해가지고 매매라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면은 가등기 된 대로부터 10년 내에 본등기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은 재산권이 없어지죠. 이게 소멸시효 이제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매매 예약으로 하죠. 자, 매매 예약입니다. 자, 매매를 해가지고요. 매매 예약이나 매매나 해가지고 2011년도 12월 31일 날 소유권을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에 가가지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매수인 입장에서는 뭘 취득을 합니까? 이때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등기하기 전까지는 이걸 본등기라 그러죠. 본등기 또는 종국등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소유권이 확실하게 넘어왔으니까요. 물권의 변동이 끝났으니까요. 종국등기, 그 다음에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 연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말에 본등기 받을 걸 미리 확실하게 확보를 해둬야 되죠. 연말에 가서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 받으려고 보니까 이미 매도인이요, 책임 못 진다 그러더니만 다른 데 팔아버린 거예요. 이러면 내 재산 그냥 왕창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어디가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연말에 가서 이전 등기 받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본등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요. 갑입니다. 그럼 2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전 등기를 연말에 가 해야 되니까 지금은 뭐래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재산권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소유권 이전 받을 본등기를 대비해서 이 청구권에 대한 요 등기부상의 순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보전입니까? 보전이죠. 자, 보존 가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그러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요걸 가등기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니까요. 앞으로 본등기 할 걸 예비해서 그래서 가등기, 예고등기가 예비등기라는 거죠. 부동산 등기법상. 자, 그래가지고 보존 가등기를 합니다. 자, 보존 가등기 할 때는 요게 본등기 할 자리를 남겨놓죠. 남겨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말에 오기도 전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버렸어요. 누가 했습니까? 병한테 했습니다. 요거 가등기 권리자가 을이고요. 그러면 가등기하고 요 본등기하기 전에 요 중간에 이루어진 거죠. 이게 중간 처분 등기라는 거죠. 자, 중간 처분 등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요. 요건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본등기, 여기다 본등기할, 그래서 순위를 먼저 확보를 해둔 거죠. 번호표를 미리 확보를 해둔 거죠. 자, 그걸 실효성 있는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순위를 확보해둔, 이번에라는 순위를 먼저 확보를 해둔 게 가등기입니다.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이 청구권을 보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요. 이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했는데 가등기하고 본등기 하기 전이잖아요. 그 중간에 요게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와 버렸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요. 가등기 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자, 이전이 되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소유권에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가요? 연말이 2011년도 12월 31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등기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가요? 가등기 할 때입니까? 확실합니까? 한번 기회를 더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 이 소유권의 취득은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해가지고 소유권이 취득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유권의 취득은 본등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취득이 되고요. 단지 본등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 순위 번호가 앞서야 다른 사람한테 이중 양도가 안 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가등기 한때로 소급해서 요 청구권을 보존해 둔다는 것은 등기부상의 순위만큼, 순위 번호만큼 확보를 해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취득은 본등기 했을 때고 등기부상의 갑구용지의 등기부상의 순위 번호는 2번으로 간다는 거죠. 2번으로 갔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병이 을보다도 먼저 했다 하더라도 등기 번호의 순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3번은 2번 다음이니까요. 이 같은 동구죠. 같은 갑구나 같은 을구에서의 권리 순위는 뭘로 정합니까? 어느 권리가 우선하느냐? 우선순위는 순위 번호에 의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제도가 도입이 된 거 아닙니까? 부동산 물권의 권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 2번이 누가 가져요? 물권의 취득은, 소유권의 취득은 병보다도 늦게 됐다 하더라도 이미 요 2번이라는 청구권을 보존해놨잖아요. 가등기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이때 가등기는 뭡니까? 본등기에 대한 순위 보존적 효력이다. 이렇게 이제 가등기의 효력을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본등기 하면은 이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없으니까 요 가등기에서 본등기한 등기관이 요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중간 처분 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고요. 아까 가처분의 경우는 가처분 채권자가 직권으로 말소, 또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고 가처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그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분을 해 두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거예요. 매매나 매매 이야기 원입니다. 자, 요게 이제 내용인데요. 지금은 소유권 이전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자, 돈을 빌려줘요. 자, 100억을 빌려준다 그러죠. 어차피 뭐 시간도 많이 갔고요. 뭐 얘 하나 동글레미 하나 더 붙인다고 됐습니까? 인심 좀 쓰죠. 자, 100억을 빌려줍니다. 이게 채무자예요. 이게 채권자고요. 자, 우리 생활 관계를 자꾸 이렇게 법률적인 시각에서 이 법률 관계죠.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생활했을 때 그게 법률적으로 누구한테 권리가 있고 의무 부담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런 걸 생활 속에서 법률적인 시각에서 자꾸 봐버릇해야 이게 법 생활이 아주 편하게 갑니다. 그래야지 그냥 생활에 쪼달린다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게 법을 하는 것하고 모르는 것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 학원에 가보면은 한 70대, 80대 된 할머니들이요. 한글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연세에 한글 공부를 왜 하시겠어요? 까막눈으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사는 것하고 또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 생활을 사는 것, 삶의 의미하고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게 똑같이 시간 때운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는 것도 가치관의 차이, 삶의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런 얘기 필요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네요. 자, 그래서 필요 없지만은 뭐 살아가는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니까요. 자, 그래서 채무자가요. 자, 이 갑보고요. 100억이나 빌려주니까 회장님이라고 그럽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 잡아야지 이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이. 이 100억인데 담보 없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이 이 담보 잡을 부동산이 없으니까 누굽니까? 장인 어른한테 갑니다. 장인 어른은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갓집까지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살아가면서요. 이게 보증 안 설 수도 없지만 부자지간에도 보증은 서는 게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지느냐. 최소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범위에서 져야죠. 무리하게 산다는 거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면은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몸도 마음도. 이게 건강이더라고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거 조용히 듣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 얘기하나 싶어가. 자, 그래가지고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뭡니까? 이 돈 빌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채무가 없죠. 채무는 없지만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안 해서 변제기가 지나버리면은 이 100억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이게 보증선거예요. 보증을 섰는데 그냥 인적 보증해가지고요. 차용증에다 연대보증하면 이게 채무가 아니고요. 이 소유 부동산이에요.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채무는 없지만은 담보로 제공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럼 이 부동산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뭐가 돼요? 담보보험이죠.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부동산, 물건에서 보증을 한 거니까 물상보증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상보증인. 자, 그러니까 경매 사건에도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넣습니다. 그런데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요. 전형적인 담보권으로 근저당권이 있죠. 자, 물론 뭐 저당권입니다만은 저당권의 특수 형식이 근저당인데요. 저당권으로 담보 설정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근저당 설정을 안 한대요. 왜 안 할까요? 근저당 설정해 놓으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못 받으면 경매 신청해야 되잖아요. 자, 경매 신청하면 매각 준비하는데 요 사이는 6개월, 8개월 뭐 이해관계인이 좀 복잡하면 1년 걸려요.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매각 준비가 그렇게 오래 한 8개월 걸리고 또 유찰이 몇 번 되면은 한 번 유찰돼 가지고 또 1개월마다 신매각으로 나오면은 또 몇 번만 유찰이 되면 또 몇 개월 가고 또 항고 재항고 들어와서 한 6개월, 8개월 걸리다 보면은 몇 년이 걸리는데 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돈인데 내 돈 갖고 왜 내가 마음대로 못 쓰도록 이렇게 족쇄를 내가 스스로 차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근저당 설정을 안 한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맞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말이 맞아요.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채무자가 아이고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 근저당 설정하려고 하는 100억짜리 요 부동산 그럼 그걸 담보로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는 근저당으로 담보 잡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럼 언제 해줍니까? 요 100억에 대한 이게 금전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이에요. 담보 방법입니다. 이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12월 31일 연말에 가가지고 금전 채무에 대한 이행이 안 된다면은 이게 조건부죠. 채무 이행이 되면은 가등기 그냥 말소해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채무 이행이 안 된다면은 그때 가서 채무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하는 약속을 돈 빌려주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는 거죠. 대물 변제가 변제는 변제를 하는데 금전 채무로 돈으로 변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전 채무에 가름해서 대신 부동산이라는 물건으로 변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물 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물 변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물 변제가 되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돼서 넘어가야 그때 변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연말에 가서 금전 채무 이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변제가 될 수가 없죠. 단지 연말에 가서 뭡니까? 채무 이행이 안 되면은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변제를 하겠다라는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대물 변제 예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물 변제 예약을 해놓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연말에 가서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이 본등기 받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연말에 가서 돈도 안 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안 되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빌려줄 때 잘 챙겨야 돼요. 이게 돈이라는 건 말이죠. 손 떠났다 그러면은 치사한 거예요. 제가 실무에서 보니 그렇습니다.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큰 소리 쳐가면서 아주 우습게 보고 돈 빌려줘요. 그리고 돈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구걸하듯이 돈을 받아내요. 이게 할 짓이 못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전문가잖아요. 명색이. 이 법을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거는 매매나 또는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거는요. 이거는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된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나와서 매각이 됐다 하더라도요. 이 뭡니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담보 가등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받지 않은 것이지 돈을 받기 위해서 담보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요 순위 확보를 위한 순위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어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자,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 매매나 매매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요. 돈을 받기 위해서 담보받는 방법으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담보하는 가등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그 법에 따라서 나온 게 담보 가등기입니다. 이 담보 가등기는요, 대부분 규칙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를 할 때 뭡니까? 요 갑구의 순위가 나오고요. 자, 3번 정도 되겠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보존 가등기. 부동산 등기법에 순수하게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매매나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같으면은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원인이 뭐가 됩니까? 매매 예약이나 매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담보 가등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존 가등기가 아니고 담보 가등기로 쓰라는 거예요. 대부분 규칙에서는. 담보 가등기. 매매 예약이 등기 원인이 아니고 뭡니까? 대물 변제 예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을 돈 대신에 뭘 받는 거예요?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받기 위해서 등기부 갑구용지에다가 순위 번호를 미리 확보를 해두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담보 가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보존 가등기가 있고요. 또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아니고 실제로는 뭡니까? 금전 채권을 담보받기 위한 담보 가등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담보 가등기는요. 돈 빌려주고 담보하는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갑구용지에 나오죠. 갑구용지에 나옵니다. 이 갑구용지에 나올 때 담보하는 채권 액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채권 액수가 안 나오죠. 채권 액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근저당하고 똑같은 담보권으로 실체적인 담보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담보 가등기 같으면은 바로 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근저당은 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바로 이게 담보권이니까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이 바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 같아도 근저당하고 똑같은 담보 물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가지고 바로 임의경매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이 가능한 거죠. 임의경매가 가능하다. 갑구용지에서요. 그 다음에 그 담보 가등기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담보 가등기는요. 실체적으로 근저당하고 똑같은 담보권입니다. 갑구용지에 기재가 되지만은 그러면 갑구용지에서 바로 근저당하고 똑같이 가등기 담보된 이 채권을 회수를 못하면은 바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안 해도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진행하는 절차에 우선 변제권으로 가등기된 그 날짜에 우선순위를 다른 권리자하고 대비해가지고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존 가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존 가등기는 돈 받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기 때문에 선순위 가등기 같으면은 인수가 되고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되고 이런 권리 관계를 갖고 가는 게 보존 가등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무에서는요. 이게 담보 가등기, 보존 가등기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근저당 해주지 말고 채권을 안 사도 되는, 그래서 비용이 더 절감이 되는 가등기로 해주십시오. 가등기 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뭘 해줍니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해줍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만 봐가지고 이 담보 가등기라는 게 등기부에 나오는 게 없어요. 대부분 규칙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매각 준비할 때, 매각 절차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가등기 권리자한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서를 보내죠. 당신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거냐? 순수하게. 아니면은 금전 채권, 돈을 받기 위해서 담보로
순위 보존, 본등기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순위를 확보해 둔 것이냐, 어느 쪽이냐 하는 걸 신고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요. 나는 담보가등기다, 나는 보존가등기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요, 담보가등기로 신고한다 해서 담보가등기가 되고 뭡니까? 보존가등기로 신고한다고 보존가등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거래 내용이 뭐였느냐가 이제 어느 가등기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뭐 경매는 세종사이버대가 제일 센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실히 객관화됐잖아요.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다 아시리라 믿고 간단하게 봅니다. 자, 선순위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이 실무에서는 보통 가압류가 많이 나와요. 이 건전한 건 안 나옵니다. 이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전하게 나왔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거는 담보가등기라는 얘기죠. 만약에 순수하게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보존가등기 같으면 은행에서 융절해주고 건전한 설정하겠습니까? 나중에 본득이 되면 이건 그냥 날아가는데요.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실무에서는 별로 없고요. 가등기 한 다음에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로 많이 나옵니다. 자, 요 기준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다 보니까 이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선순위 가등기가 되다 보니까 요 기준 권리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수인 또한 요 선순위 권리를 물적 부담을 안고 사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권리분석 실무에서는 선순위 가등기가 인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수가 되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요. 이런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가등기 권리자한테 최고수를 보내요. 법원에서. 당신이 가등기 권리자인데 과연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받기 위한 순위 보존의 가등기냐, 아니면은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가등기냐, 어느 쪽인지 신고해라.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면은 받아야 할 채권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부대 채권이 얼마 있는지 채권 계산서를 최고 기간 내에 내라. 자, 이렇게 해서 최고가 갑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요, 선순위 가등기 같으면은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보존 가등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기서 담보 가등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보 가등기라 그러면은 금전 채권을 담보하는 거니까 돈 받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올라간 거니까 이 부동산이 매각이 되어버리면 무조건 등기부에서는 소멸되죠. 이게 소재주의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배당에 무조건 참여하고 등기부에서는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까지 될 수 있는 게 선순위 가등기죠. 그러니까 선순위 가등기가 보존 가등기라 해야 앞으로 본등기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아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매수 신청인들이? 안 들어오죠.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1, 2년 동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돼버리면 쪽박 차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 한참 빠졌을 때 가등기 권리자하고 가등기 설정자하고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이렇게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뭡니까? 사이버대 나온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아, 이해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전혀 모르죠. 다른 데서 공부하면요. 그래 어떻게 현장 임장 활동이 핵심이잖아요. 임장 활동. 여기서 권리분석 공부하는 거는 칠판 공부고요. 공부하는 전문성을 그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매각 물건 속으로 갖고 가서 봐야죠. 이 전문성을 갖고 가 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장 속에 가서 이 가등기가 과연 보존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가등기 권리자는 보존 가등기로 신고는 했지만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해관계인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나봅니다. 자,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보를 주겠습니까? 이 경매 정보는요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지간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담이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요. 그 경매 물건 한번 인터넷 들어가 좀 봐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몇 호 사건 알려주잖아요. 그럼 봐요. 그럼 같이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사건 번호가 내가 다 보고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뭐 문제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 이렇게 되고 뭐 누굴 만나니 이렇게 되는데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나한테 준 거잖아요. 이게 입지도 좋고요. 굉장히 쓸만해요. 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물건이 계속 쏟아지니까 다른 물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내가 이름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 이름 시켜서 받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배신 때리는 사람 있을까요? 이 경매사 직원들은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내 실은 봅니다.
물론 나야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또 나를 믿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은 만큼 또 제가 믿음을 드려야 도리가 아닙니까? 막 그런 생활관에서 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런 이제 정보 관계를 물어볼 때는 사건 번호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물어봐야 돼요. 내용 이런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끝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존 가등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아주 큰 마음 먹고 보존 가등기라고요. 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매 매수인이 매각 대금 내려 할 즈음에 가등기 권리,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하라고 소송까지 냈어요. 소송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설정자가 법정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의제 자백이 되니까 바로 판결문 나오는 거예요. 판결문이 나온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몇 사람 거쳐가지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거 배당이라도 좀 받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은 이게 보존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니까 보존 가등기로 신고한 거예요. 신고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가격이 한 40%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한참 떨어졌는데 이제 한 번만 더 한 파스만 지나고 우리가 낙찰 받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나 봐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안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해서 그냥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요 사이버에서 공부하는 A라는 하국께서요. 이해관계인 몇 번 하는 이게 공을 좀 들여야 돼요. 이게 돈을 좀 남겨 먹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게 공을 좀 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몇 번 찾아가서 또 가능하면 그 전략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날 것이냐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그렇게 시켜줍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만나가지고 밥을 먹든가 제일 좋은 게 술입니다. 술 먹고 가까워져요. 공을 좀 들여야 돼요. 몇 번.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그건 내가 소개해 준 건데 복덕방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소개해 준 건데 이거는 2,000인가 2,500인가 원금이 그래야 될 건데 이거는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해놓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소상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경매가 넘어왔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될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재물이라는 게 재산이라는 게 뭐 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연초에 말이죠. 연초에 운이 있는지 좀 보는 것도 좋죠. 뭘 보면 돼요? 토정 비결 좀 보셔야죠. 자기가 뭐 여담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악용을 한 거죠. 담보 가등기인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본등기 절차 이해하는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지금. 판결을 받아넣었는데 낙찰받은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하라 하는 소송을 한 거예요. 이 왜 그렇습니까? 이 가등기가 불법적인 가등기라는 거죠. 이게 담보 가등기잖아요. 실질 거래가요.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가등기 권리자는 나는 보존 가등기라고 신고해도 신고한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의미가 없고 실제적인 거래가 뭐냐 하는 게 보존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인 만나고 현장에 가서 충분히 임장활동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담보 가등기다. 근거도 입수했어요. 한두 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담보 가등기로 알고 낙찰받은 거예요. 낙찰받아 놨으니까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닙니까? 대금 냈으니까.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이 가등기가 불법으로 자, 이게 담보 가등기니까 불법이 아니고 담보 가등기니까 어떻게 돼요? 매각이 됐으니까 당연히 말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소가 안 되고 남아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방해 배제 청구권의 내용으로요. 가등기 기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길에 그 소장 부분에다가 갑질 1호증 해가지고요. 이 차용증 비슷하게 나온 게 뭐 하나 있었어요. 자료가. 그걸 딱 내서 제시하니까 이 가등기 권리자는 재판에 꼼짝없이 졌구나 하고 손든 거예요. 손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일찍이 최고 기간 내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뭘 합니까? 내가 담보 가등기니까 매각 대금에서 내가 담보한 이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배당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보존 가등기라고 주장하는 통에 채권 계산서를 안 내다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산서 안 되니까 배당에 참여를 못하죠. 못하는데도 이 보존 가등기라고 신고했는데 이게 또
소송에서 망가져가지고 말소가 되게 됐으니까 배당도 못 받고 가등기 등기부에서 말소되고 이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배당 받아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내용으로 내가 받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다. 최고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이 최고 기간에 지났는데 이거는 보존 가등기로 해서 그냥 이게 끝나버렸는데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배당도 돈 받을 것도 못 받고 가등기만 말소되고 망신만 당하고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 물어주고요. 패소자 부담이잖아, 우리 민사소송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도 모르면서 잘난 척 하다 보면 이렇게 제풀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담보가등기, 보존가등기, 그 다음에 또 집행보존을 위한 가처분,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뭐 장시간인데요. 이렇게 뭐 고달프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행복한 시간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재산권 행사를 그것도 건강하게 행사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